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군이 전쟁터에서 포로와 민간인을 짓밟아도 되는가? 미군과 미군 지도부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범인 네이비스를 감싸고 해군 대장을 해고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도덕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은 군 통수권자의 무한대 권한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비윤리적 명령에는 불복하는 게 미군 규율이라는 주장도 강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다는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슈는 두 가지로 그의 돈과 그가 소유한 블룸버그 뉴스의 중립성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지지하는 대학 학자금 탕감안이 경제에 큰 득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진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에 지지하는 사람은 20%대에 불과하다는 근거 없는 트윗을 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추가 청문회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측근이 공화당의 트럼프 보호막인 데빈 누네스 의원이 우크라이나 관계자를 만났다는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존 볼튼과 백악관의 트윗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홍콩 선거 결과 친중국 후보는 거의 맥을 못 추고 친민주화 시위 지지 후보 당선이 전체 자리의 약 9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판알이 홍콩 쪽일지 베이징 쪽일지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미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아침 뉴스도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이기 때문에 땡스기빙 데이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남성분들은 전부 군 복무와 관련해서 뭔가를 해결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께 해당되는 뉴스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하나의 큰 그 그림이라고 할까요? 윤리를 넘어서 어찌 보면 도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 뉴스를 미처 못 전해드렸는데 결국은 이 내용도 미국의 국격이라고 할까요? 국가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연관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해군의 최고 고위직이죠. 해군 장관이죠. 리차드 스펜서를 해고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사임을 했지만 사임하라고 압박을 했고 또 그 사임 압박이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미국 해군 장관을 해고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해군 장관을 해고한 이유가 왜냐하면 그 해군 네이비실 그 소속의 그 에디 그 갤리 이름이 뭐였던가요? 라스트 네임이 에디 아무튼 에디 갤러거? 네, 에디 갤러거입니다. 에디 갤러거가 미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아무리 미군이고 전쟁터이기는 하지만 포로를 살해하고 그것도 이제 10대 아이시스 포로를 특별히 그 특수 제작된 칼로 살해를 하고 민간인도 또 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에서 그 머신건으로 그 마을에 불을 지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 달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신에 이제 좀 가벼운 혐의요. 그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 그 아이시스 전투요원, 그 전투요원도 10대였습니다. 숨졌는데 숨진 그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찍은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 다녀오셨고 또 전쟁터에서 직접 적에게 총을 겨눠본 분이시라면 그 10대 그 아이시스 그 포로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는 군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유죄에 대해서 4개월을 복역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미국의 해군에서는 네이비실에서는 우리의 평판도 있고 군인들도 전부 그 헌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강등시켰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또 다른 재판을 하려고 하던 차에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아니 이게 뭔 일 하면서 그 해군 네이비실의 관계자들을 비난을 하고 강등했던 그의 위치를 원위치로 올려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이 스펜서라는 해군 대장과 그 네이비실의 탑 관계자들이 백악관이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우리 해군의 규율이 있고 아무리 전쟁 포로고 전쟁터라고 하지만 미군이라는 명예를 실추를 했고 뭐 실제로 살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고는 하지만 살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아니다. 군대의 규율을 위해서도 아니고 해서 이제 백악관과 얘기를 하면서 뒤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대장은 아니라는 것이고 백악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를 명예롭게 제대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대통령이 결국은 그 국방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해군 장관이 해고가 됐습니다. 트윗으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스펜서 장관은 내가 가족과 국가 앞에 선서했었던 해군 장관으로서 해군 장관 대통령이 지명하니까요. 뭐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었던 나의 양심을 거슬릴 수가 없다. 우리 미군은 그런 아무리 포로라든가 그 전쟁터에서 적의 민간인에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 부장관이 장관 자리를 맡다가 대통령이 노르웨이 대사를 해군 장관으로 지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와 글쎄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미군이 그 영예로운 네이비실이 그래서야 되겠는가라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는 뉴욕 포스트입니다. 장관이 옳았다. 국방장관이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해군 장관을 해고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얘기인데 해군 장관이 군 통수권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군 장관은 해고돼서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이 그 네이비실을 계급을 낮게 네이비실 자체에서 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 것도 그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엔이 나서서 이 미국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제네바의 인권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강등을 취소한 것 자체가 상당히 아주 심각한 문제다. 또 그를 원상복귀하도록 한 것도 군 통수권자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유엔에서도 굉장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뉴욕 포스트의 경우는 과거에 보면은 링컨 대통령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딱 백악관에 걸려 있잖아요. 사진. 앤드류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사면을 받았고 남북 전쟁 당시에 정말 수많은 그런 군인들도 사면을 받았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본인이 대통령이 있었던 시기가 묘하게 그런 시기잖아요. 베트남전 그 당시에는 미군이 지금은 아니지만 모병제지만 징병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징병을 피하려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피하고 뭐 캐나다로 도망을 간다던가 기타 등등 그런 일들을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사면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군인에 대한 모든 일들을 군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뭔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뽑은 민간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군 통수권자는 사면권을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슈인데도 USA Today는 사설에서 해군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불복할 의무가 있는가? 권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듀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무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때는 대통령의 명령이 군의 노블한 이상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군법이라든가 여기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군대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할 의무가 있다. 국가를 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그런 사설을 썼거든요. 군 통수권자가 미국의 윤리를, 군에서의 윤리를 완전히 전락시켰다. 땅으로까지는 표현하지 않았고요. 밑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게 USA 투데이의 사설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군법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군인이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해야 된다는 군법을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로 어떤 것을 드냐면 나치 전범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치 전범들이 우리는 군대에서 명령을 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누른베르그 재판이 가장 확실한 예인데 그 전범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지난해에도 미국에서 80대, 90대까지도 쫓아가잖아요. 어디 숨어서 살면은. 그래서 그 80대, 90대 된 정말로 노인이 된 그런 사람들을 또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게 하는데 이것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게 USA 투데이의 사설이고요. 만약에 명령이 불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이 아니라면, 나아가서 비도덕적이라면 군인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군 통수권자의 그 명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상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어젯밤까지요. 여러분들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른 네이비 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저항하는 군인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옳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해군 장관 리처드 스펜서는 직위가 해제되고 해고된 것이죠. 그런데 이건 길게 봐야지 되기 때문에 길게 가면 나중에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번 명령은 어떤 미군 윤리의 보더라인을, 경계선을 넘은 것이다 하는 것이 USA 투데이의 사설이고요. 군 리더들은 군의 군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지 되고 윤리 같은 것도 가능하면 어떠한 무력을 쓸 수밖에 없어서 쓰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상적으로 군을 통치해야지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갈고 닦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네이비 실의 평판 자체도 문제인데 네이비 실의 에드워드 갤러너는 룰을 깨는 해적이다. 룰을 깨는 해적이다. 이런 평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룰을 깨는 해적이다라는 평판이라는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강등을 원상복귀시킨 날 또 다른 2명의 군인들도 사면을 했거든요. 한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를 살해한 그린베레 육군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역시 육군이었는데요. 네, 무장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남자들에게 조금 직위가 있었는가 보죠. 무장을 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도 다른 군인들에게 발포해라 하는 발포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복역 중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부 리더들도 굉장히 놀랐는데 나토의 사성장군,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도 이건 아니다. 미군이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문화가 이렇게 된 경우는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로 머신건으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군대 안 간 저 같은 사람도 유명한 클래식 무비라든가 그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겁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건, 세븐 사무라이건 아니면 모든 다른 서양의 영화이건 다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이것을 알아서 가능한 한 적의 민간인이라든가 군인 포로의 피해도, 생명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위험 있게 복무를 해야지 되는 게 미군인데 대통령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냐 하는 게 USA 투데이의 사설입니다. 대통령은 전쟁 범죄를 전쟁터에서 터프한 것이 최고야, 이런 것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군 윤리 도덕가들은 아주 오랜 동안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심사숙고한 결과
결과 만약에 상부에 지금의 경우는 최고의 군 통수권자였지만 상부에서 비윤리적, 비도덕적, 군에 누가 봐도 윤리 개념과 어긋나는 것을 명령했을 때는 그때는 그 최선이 사임하는 것이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사임하는 쪽으로 이번에는 뭐 해고됐지만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실제로 지금 그 대통령에 의해서 아주 그 대통령이 치어리더를 해서 잘했군 잘했어 하는 이 네이비 실이 어제 그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해군 리더십을 강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본인을 일단 강등을 했었고 재판을 받게 했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을 그 USA 투데이는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불투명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군에서의 일을 개입한 것은 군 지도자들이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게 우리 군인들의 기강을 잡아야지 돼. 올바른 아름다운 군인이 되도록 아니면 대통령이 아예 그 정도 밖에 나가서 뭐 찔러 죽이면 어때? 사진 찍으면 어때? 하는 이렇게 얘기할 때 양쪽에서 군 리더들은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지만 된다는 이런 아주 그 좀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 것을 USA 투데이는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디 전쟁터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위안부 문제 이런 일들이 정당화되는 그 미국에서는 오랜 동안 그런 것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군 그 윤리 도덕가들의 그 고민과 딜레마와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 하는 것을 USA 투데이는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까지 다 한 군인을 사면하는가 하면은 어찌 보면 상대 측에서는 그 잔혹무도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을 사면을 하는가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그 집단의 힘을 자신에게 끌어가려고 지금은 더군다나 더 예민하죠. 복음주의자들, 군이라는 그러나 군이라고 다 똑같이 취급하진 않습니다. 그 군이 아무리 퍼플 그 훈장을 받았어도 회교도 군일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과 그 군인을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이 군이라는 집단 그러나 이제 그 베테랑스의 표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복음주의. 그래서 선거철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그 선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오늘이 그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주일인데 좀 삭막했죠? 지난 그 주말에 한국일보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신문을 만들어 오면서 창사 50주년 이 백건우 씨를 초대를 해서 그 콜본 스쿨 지퍼홀에서 연주회가 있었잖아요. 쇼팽의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들려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군 삭막한 도덕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생각이 났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 대가 그 달인들은 연주가 됐건 무엇이 됐건 편안하게 하잖아요. 편안하게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 속에서 본인은 그 철저한 스트러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했는데 편안하면서도 진지하고 그리고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굉장히 그 겸손한 연주에서도 그렇고 태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었다 해서 이 삭막한 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백건우 씨의 연주를 그 보고 듣지 못하신 분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연주를 하던 군복무를 하던 아무튼 내가 최고의 프로페셔널이기는 하지만 절제해야지 된다던가 자제해야지 된다던가 하는 데는 자제하면서 이 백건우 그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그 청중들을 배려하는지 인사할 때도 우리는 딱 보면은 느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해서 저 끝
저 끝부터 그 큰 홀은 아니었지만 전부 그 인사를 하고 그리고 큐트한 장면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 기립박수를 치면서 우리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하니까 중간에 몇 번 무대로 다시 나왔거든요. 한 번은 정말 피아노 쪽으로 갔는데 아주 큐트하게도 악보를 집어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도 아무튼 있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미국의 아주 그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텔레비전 화면이 평소에 제가 보는 화면이 아닌 것을 보고 좀 불편했는데 방송을 앞에 섹션을 진행을 했죠. 그 뒤에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네, 바뀌어주세요. Good. Good boy or good girl.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모든 것을 트윗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나의 탄핵에 지지하는 사람은 20%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화당에서는 그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공화당은 20%안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12% 정도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538이라고 그 네이트 실버가 하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한 탄핵에 지지하는 사람이 46.5% 정도, 46.3%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이제 다른 그 여론조사 기구를 보면은 43% 정도 되고 공화당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 한 12% 되니까 20%는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반 이상으로 깎은 거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지난 그 2주일 동안에 여러 그 탄핵 공개 청문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 변화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지난번에 그 정보위원회의 그 아담 쉬프 정보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아직도 뭐 추가적으로 그 청문회가 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마 공개 청문회는 더 이상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추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께 그 방송으로 그 말씀을 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존 볼튼이 처음으로 그 트윗을 시작을 해서 내가 지난 2개월 동안 트윗을 못했어. 백악관이 내 이 어카운트를 홀드하고 놔주질 않았기 때문이야. 또 그 내 이 어카운트를 훔쳐갔어. 그 2개월이 이제 그 존 볼튼이 백악관을 그만두고 나서의 그 기간인가 보죠. 하면서 너무 좋다. 이제 해방됐어. 뭐 트위터 고마워. 이 규정에 맞게 나의 이 개인 어카운트 트윗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줘서 하면서 계속 뭔가를 그 본인이 그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도 뭔가가 그 공화당 쪽에서 정책이 어떤 전략 같은 것이 있는지 나를 언더 더 버스 한다고? 어림없는 일이지. 어떻게 내가 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그 개인 그 라이벌인 조 바이든 부통령과 아들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했다는 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공화당에서 지난번에 정보위원장이었고 하원 지금도 열심히 대통령의 가장 강한 그 보호막 내지는 방어막을 하고 있는 데빈 누네스 의원도 우크라이나 그 관계자를 검사라고 하던가요? 그 관계자를 만났다 하는 것을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관이 돼 있는 미국 비즈니스맨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체포돼서 지금 기소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원에 증언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변화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연방 그 상원에서는 대통령을 뭔가 그 탄핵을 시킨다는 그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고요. 그러나 무슨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온다면 대통령에게 사임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두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지켜보면서도
이게 사실은 나에게 꽉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처방약값 문제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여기서 탄핵으로 딱 대통령을 쫓아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정말 듣기 싫으네 할 수도 있으면서도 들리잖아요. 귀에. 또 신문을 보면은 써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개인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도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알게 모르게 유권자들 머릿속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가 내년 선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 투표를 하기 싫던 사람도 투표를 해서 나가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건 똑같이 공화당에도 그런 그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말 하드코어 서포터,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지지하면서 무슨 이것보다 더한 일이 나와도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방어하겠어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그런 역효과도 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것도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클 코엔이라는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총알바지까지 하겠어 하다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10년 동안 내가 미쳤어, 부끄러워 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걸 보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도 이 일에 깊이 개입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든 선더랜드라는 사람이 everyone was in loop 그 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그 루디 줄리아니의 지시를 받고 루디 줄리아니 미우면서도 했었다는 것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고든 선더랜드라는 유럽연합 대사의 그 청문회 증언은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라던가 그렇진 않았거든요. 여러 이민자들 출신 공격받으면서도 나와서 하는 프로페셔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나 데미지는 가장 크게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맞물려서 제가 선거가 1년이 남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 그 의회 신문 더 힐 중도 우 약간 우 쪽으로 치우친 그런 그 중도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힐이 보도하기를 존 볼턴이 계속 우크라이나보다 터키 얘기를 더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 독재자 에르도안이 아주 신경 쓰고 있는 터키 국영은행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재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뭐를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재를 하기는 했는데 왜 제재했냐면 그 이유가 미국이 이란과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렇게 다 지역이고 하니까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있어서 제재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 제재 기간을 좀 늦췄다던가 지금 뭐 그런 일들을 얘기거든요. 아주 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레곤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 그 론 와이든 의원이 상원재정위원회 그 출신인데 여러 가지 미국도 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에게 제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에르도안을 봐주기 위해서 뭐 제재하는 것을 좀 늦췄던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형태의 지금 조사도 시작이 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하크뱅크라는 그런 그 터키의 그 국영은행인데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중동에도 이제 그 땡스기빙 데이 즈음하면은 대통령이 됐건 부통령이 됐건 군 장병들을 위문 가잖아요. 그 위문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다던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절대로 지금까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트윗도 좀 하고요. 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시동을 거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들을 사면을 하고 군 그 자체에서는 그
군 내에서는 범법자다. 군 교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복음주의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21살 때 그 대학교에 다녔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그 쓴 글 같은 것을 보면은 정치를 하려면 종교라는 필드를 잡아야지만 된다. 21살 때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인용을 하고 하면서 정치 이꼴 종교. 지금 주말에 보면은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악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좀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종교 집단에 많은 그 정성을 기울이고 혜택도 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도 주목이 된다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좀 더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본인이 그 일부 주에서 후보로 나간다는 선거 등록을 했고 민주당 예비선거로 나갑니다 하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뭐 5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 정도 자산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얼만큼을 그 돈으로 그 유권자의 표를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블룸버그 뉴스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블룸버그 뉴스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일반 그 인터넷으로도 하고 또 원래 재정적인 그런 바탕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안 하는 거 없잖아요. 뭐 등등 잡지도 하고 또 뭐가 있나요? 파이낸셜 부분만 했다가 전반적인 그 뉴스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는 사주가 대선 후보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77세고요. 처음에 열리는 2월 달에 경선은 뭐 아이오와 뉴햄프셔는 다 스킵하게 될 테고 3월 달에 열리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그 슈퍼 튜스데이부터 선거를 나가게 되는데 뭐 지금 이번 주에 돈 뭐 3천만 달러를 들여서 TV 광고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동안 그 본인의 돈을 쓰고 총기 규제안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뭐 헬스케어라든가 많은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이 많다는 것이 다른 후보들은 비난을 하지만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싸울 때 뭐 싸움 전쟁보다 더한 전쟁이잖아요. 이 정치적인 대선 싸움이라는 것이 총알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 장점이 될 테고 그래서 다음 달에 토론에 참석 못 하겠네요. 아직 조 바이든 후보에게 가장 그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비슷해요.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조 바이든을 제외하자면 에이미 그 크로바셔 이 정도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핏 브리저지 후보 정도가 되는데 돈은 그래서 봐야지 되는 거죠. 어디까지는 돈으로 분명히 그 선거판에서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돈으로 시간을 살 수도 있고 다른 후보들이 막 바삐 다니면서 선거 기금을 모금해야지 될 때 본인은 자신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리 규정에 대해서는 어제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이요. 이름이 존 미켈스웨이라는 이 사람이 블룸버그 뉴스의 그 저널리스트들과 분석가가 한 2,7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그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물론 여론조사라든가 그 스트레이트 뉴스는 한다. 그러나 마이클 블룸버그에 대한 그 어떤 그 심층 보도요, 인베스티게이션이라든가 마이클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심층 보도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블룸버그 후보에게 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쫙 어떤 그 지침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편집장이 줬고
1990년부터였군요. 블룸버그 뉴스가 뉴스를 한 게. 그리고 더군다나 블룸버그 뉴스의 경우는 재정적인 여러 그 데이터를 팔고 있거든요. 세계 한 69개국에.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인터넷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료 같은 것을 많이 팔고 있는데 69개국의 자료를 파는데 한 19,000명이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미국 예를 들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미국의 정책과 세계의 정책에도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유도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언론 매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아주 좀 딱딱한 그런 규율로 앞으로 하겠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심층 취재 커버는 안 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그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학자금, 융자금 그 탕감에 대해서는 우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는 $5,000까지는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여러 그 경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물론 항상 도움이 되면은 그 뒤에 부작용이라든가 역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왜 이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느냐면은 미국 가정이 가장 그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다 겪는 것 아니겠어요. 내 아이가 자기 이름으로 100% 융자를 받았던 아니면 뭐 듀크 대학 같은 데는 학생 이름으로 융자 안 해준다고 하고 부모가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고스란히 이제 부모님이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30살의 어떤 그 사람이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연봉 $63,000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이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자금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정말로 마이너스거든요.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거기에 돈을 안 쓴다면 다른 데 쓰니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도 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이 해결되면 수입 불균등도 줄일 수 있다. 부자들은 학자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학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에 돈을 뭐 $100만, $200만 내고는 기여 입학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아주 투명한 그런 그 입학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게 공부해서 또 뭐 이렇고 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 낳는 게 아니라 아이 낳고 기르는 것에 관심이 있는 남녀 그 젊은 부부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를 못 낳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에 제일 그 활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될 경우는 지난 그 금요일에 CBRE에서 미국이 2020년에는 상업용 부동산 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모기지 론 갚는 거가 가장 큰 돈이고 그 다음이 학자금이라는 겁니다. 크레딧 카드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자동차 융자라든가 자동차 융자보다 학자금이 훨씬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면은 그만큼 좋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는 미국의 그 GDP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죠. 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자금이 너무 비싸서 그런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탕감을 하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니 나는 내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세금으로 연방정부가 그런 걸 해줘? 왜냐면 거의 그 학자금이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런 돈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내가 왜 세금을 내냐고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배드 애플이 있기 때문에 탕감 받을 걸 알면은 사람들이 더 빌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와 의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빚이 있어도 그래도 그
벌어서 다 갚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탕감해 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이런 일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아마 선거에 다가올수록 이 문제가 당연히 어느 쪽으로 그 해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런 날이 그 한인 커뮤니티에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홍콩에서는 전체적으로 홍콩 주민의 숫자가 74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유권자가 한 410만 명 정도? 네, 등록된 유권자가요. 그런데 거의 300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투표율이 한 71%? 4년 전에 투표보다 4배 많은데, 물론 홍콩 그 지역에 관한 그런 그 투표인데,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간단히 구역을 나누자면 18개 구역 가운데서 17개 구역에서 승리를 누가 했냐면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를 해서 자리를 차지했고, 친중국 쪽이 거의 그러니까 90%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젊은이들이 투표에 굉장히 많이 나가서 4년 전에 비해서요. 뭐 유학생들도 뭐 홍콩에 가서 투표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6개월 동안 시위를 했는데도 그 민주화 시위가 좀 뭔가가 그 수그러지지 않고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건데, 물론 그 홍콩에서의 시위도 미국에서의 시위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위가 아니라 선거는 지방선거 자체는 그쪽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가. 그러나 분명히 루이지아나나 아니면 그 켄터키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국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무역 그 협상을 해야지만 되는데, 안 되면은 사람들이 한참 선물 살 때 아이폰이라든가 컴퓨터 값이 올라가서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위대를 지지해야지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시진핑 내 친구야 라는 얘기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가 돼야지 되겠죠. 추수감사절 오니까 제가 감에 대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을 말랑말랑하게 하시려면요, 박스에다가 감을 쫙 넣고, 그리고 신문 깔고 사과를 좀 넣고 감 넣고 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성분 때문에 감이 잘 익는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